안녕하세요.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새로운 책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유튜브로 녹화가 올라갈 것 같으면 개인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걸 그 세미나를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10분 정도 요약을 해서 올리는 걸로 조금 방향을 바꿨거든요.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책은 요 책입니다.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 정신 분석 이 책을 다룰 겁니다. 그러면 센터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더불어 함께 토론도 하면서 개인적인 사례도 나누면서 그 책에 따라서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우리가 그때 토론했던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한 10분에 요약해서 이 책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. 먼저 이제 멜라니 클라인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. 원래 우리 정신분석의 조상이 바로 우리 정신분석의 조상이 바로 우리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 다음 세대에서 하신 분이 바로 이 멜라니 클라인이고요. 그 멜라니 클라인은 최초로 대상관계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. 프로이드는 개인 안에 있는 역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쳤다면 클라인은 그 개인 안에서 있는 충동보다는 엄마하고의 대상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훨씬 더 정신역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 대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에 대해서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요. 특히 우리 이 아동정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, 놀이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 놀이치료 기법을 최초로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이 클라인 선생님이 되시겠어요. 근데 이 클라인, 그래서 우리가 아동정신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클라인을 결코 이렇게 등한시할 수가 없고,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아동 정신 분석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클라인의 이론은 우리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세계들이 전부 다 무의식에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경험한 그 세계가 그대로 내 내면 속에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,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보면서 역으로 성인들도 자신의 심리 역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클라인 책을 다루어 나갈 것인데, 클라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으면,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. 돌아가셨어요. 1882년도에 비엔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1960년도에 런던에서 사망하셨어요. 그리고 어렸을 때 오빠 둘 잃고, 그 다음에 결혼도 이혼이고,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울이 있으셨고 힘드셨던 분이시고요. 그리고 또 안나 프로이드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싸우셨죠. 그 정신분석 이론 때문에 많이 싸우셨는데, 그 딸이 멜라니 클라인의 딸이 또 정신분석을 했는데 엄마 편에 서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다른 이론가들하고 더불어 엄마를 공격하는 그 속에 서서 엄마를 공격했는데, 개인적으로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은 참 많이 불행했던 한 여자의 삶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. 그리고 또 늦게 정신분석을 시작하셨어요. 40 넘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뒤늦게 정신심리 역동 분야에 이렇게 뛰어드시는 많은 우리 치료자들에게는 좋은 롤 모델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로이드도 굉장히 아주 거대한, 우리가 정말 넘볼 수 없는 아주 정말로 중요하신 분이시지만, 우리 이제 대성관계 처음 시작하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, 아동 정신분석 분야를 열어놓으신 우리 멜라니 클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. 근데 이 책에서 오늘은 이 책을 다룸에 있어서 아주 서론격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. 본격적으로 아동놀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멜라니 클라인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편집 우울적 자리라든지 우울적 자리라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멜라니 클라인은 이제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하고 경험을 하면서, 대상관계를 경험하면서 이 아이의 정신세계가 구조화된다고, 조직화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, 아이는 처음 엄마 품에서 태어날 때 가장 안전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오지요. 처음 태어날 때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면서 아이가 그 충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. 자궁의 안정감,
자궁 속에 있었던 안정감을 상실해야 되고요. 탄생할 때 엄마도 죽을 고생하지만 아이도 죽을 고생하거든요. 그렇게 탄생의 고통도 아이는 겪고 또 엄마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때에 제때 젖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. 엄마도 바쁘고 다른 일을 하다 보고 아이의 모든 욕구에 맞춰서 엄마가 제때 아이의 모든 욕구를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조금씩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.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환상 속에서 이 아이가 막 환상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. 이 속에서. 그러면 어떤 환상이냐면 자기가 학대받고 공격받는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환상들을 막 박해불안에 대한 환상들을 아이가 막 만들어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나쁨을 경험한 것들이 이 좋음도 물론 있죠. 엄마가 아주 포근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좋음도 경험하지만 반면에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박탈을 경험하고 엄마로부터 좌절도 경험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박탈을 하는 그 경험도 같이 가지고 와요. 그래서 엄마로부터 좋음도 좋은 대상, 좋은 젖가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박탈당하는 나쁜 대상, 나쁜 젖가슴도 경험해요. 근데 이 어린 아기들은 요 두 가지의 경험이 한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. 분열되어서 그것을 경험해요. 그래서 이 세계는 이온화된 두 가지의 세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가 뭐냐면 바로 편집 분열적 자리라고 그래요.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박해 환상들이 막 올라오거든요. 그 다음에 또 박해 불안이 막 올라오고 또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크면 한 4개월쯤 시작해가지고 한 생후 2년까지 조금 이제 크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전체 대상으로 서서히 경험하기 시작해요. 엄마는 나에게 젖을 주는 만족을 주는 좋은 엄마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주를 주기도 하는 이 엄마가 한 사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이제 전체 대상으로 경험해내기 시작할 때 요때가 바로 우울적 자리로 들어가는 시기예요. 요때는 좋고 나쁨으로 분열됐던 엄마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 하나의 존재로서 더 현실적으로 경험하는데 그 엄마의 현실적인 거, 부정적인 면도, 혐오스러운 점도 이 아이가 조금은 이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조금 더 위험한 게 여기서도 또 위험한 게 뭐냐면, 하나로 파악된 대상은 하나가 파괴되면 전부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. 아직은 아이가 인지가 완전하게 성숙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내가 엄마를 향해서 막 그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험들을 아이가 조금 해나가면서 처음에 있었던 그 박해 불안이 이제는 우울 불안으로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 우울 불안으로 이 아이가 이제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편집 불안이 박해 불안이 있었으면 편집 불안도 편집 불안이라기보다는 박해 불안이죠. 박해 불안이 있었으면 내가 공격당하고 죽을 것 같은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고 죽을 것 같은 박해 불안이 있었으면 이제 조금 크고 나서는 좋은 대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울 불안이 이 아이한테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불안의 자리가 클라인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요게 편집 분열적 자리와 거기서 생겨나는 박해 불안과 그 다음에 우울적 자리 여기서 생겨나는 우울 불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 놀이를 할 때 아이들 심리 치료를 할 때 왜 중요하냐면 이 역동을 잘 읽어내야지만이 아이들의 놀이를 잘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. 아이들은 자기 안에서 이런 우울이라든지 불안을 경험할 때 문제 행동들로 아이들이 증상들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불안의 자리를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해소할 수가 없어요.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으면서 엉뚱한 증상으로 막 이 아이들이 불안을 표현해내거든요. 우리 여기 책에서 보면 리타라든지 투르데라든지 아이가 나와요. 사례로 리타는 2년 9개월 된 여자아이고요. 투르데는 3년 9개월 된 여자아이예요. 근데 이 아이 둘 다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증상이 뭐냐면은 야경증이에요. 야경증이 뭐냐면 밤에 자다가 아이들 경기하는 거, 깜짝깜짝 놀래는 거. 이 불안 때문에 우리 클라인한테 의뢰가 되어져서 이 치료를 하는데 클라인은 이게 바로 이 야경증이 아이들을 초기 불안과 죄책감을 잘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. 자, 어떤 얘기냐면 아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좋은 젖가슴 물론 그것 때문에 시기심의 역동도 생기지만 자 내가
내 생존에 필요한 젖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. 엄마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젖을 막 빨아먹었어요. 막 빨아먹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좋음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가슴속에서는 시기심이 막 올라와요. 시기심이 올라오면 저것을 때려 부수려고 하는 파괴적인 공격성도 함께 같이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이 공격성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가 심리 내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이 공격성을 누구한테 던지냐면 엄마한테 던져버려요. 엄마한테 던지는 걸 투사라고 그러거든요. 엄마한테 던진 다음에 이 아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엄마로부터 지가 공격성을 던져놓고서 그 엄마로부터 내가 다시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박해 불안의 아이들이 막 흔들려요. 아주 고통을 겪어요. 그러면 이 불안이 지금 지가 던지고 지가 도로 받았는데 이걸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거든요.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어요. 자, 이 고통 속에서 아이가 이 불안이 해결이 안 됐어요. 내 공격성을 던졌는데 그걸로부터 도리어 내가 다시 공격받을 것 같은 이 불안, 이것이 아이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. 괴로워요.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엄마를 공격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죄책감도 이 아이는 이 가슴속에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아이는 불안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죄책감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죄책감도 올라오고 공격성 때문에 불안도 올라오고 죄책감도 올라오니까 이 내면에서 자리 잡은 이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건강하게 해소가 안 돼요.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군가로부터 죽을 것 같고 공격당할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불안이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도 많이 표현이 되어지거든요. 그리고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표현되기 전에 우리 치료실에 왔을 때는 놀이로서 표현되어지지만 이런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 삶 속에서 야경증이라든지 동물공포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막 오줌 막 지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아이들은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딱 아이들이 왔을 때는 이 아이의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오이디푸스 불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초기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오는 불안인지 내 죄책감, 내 공격성을 던져서 오는 공격성이 해소되지 않아서 오는 그런 문제인지 죄책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는 클라인의 이론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편집 분열적 자리, 우울적 자리,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강의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. 이 자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격성과 갈등들이, 불안들이 해소가 안 되었을 때 증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이 증상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치료해 나간다는 거. 오늘은 여기까지만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. 마치고요.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는지, 놀이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, 그것이 또 성인들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. 정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